사회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백신이 꼭 필요하구나. 같은 백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국에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맞겠다라고 이제 백신의 효과에 큰 차이 없는 거는 거의 다 드러나고 있고 이분들이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관점에서 한국이 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과학적 사회, 오늘 세 번째 시간 주제가요. 코로나19 백신의 역사를 쓰다. 이승규 박사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어떤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연 백신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 국제협력하고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루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국제 협력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제 이런 신변종 전염병이 인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괴롭힐 것이다 경고를 계속 해왔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RNA 바이러스. 여러분 RNA 바이러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겠지만 변이가 심하고 변종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전파력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이 아니고 감염병에 의해서 정말 많은 인구들이 사망할 수 있다.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하자. 국제적인 공동의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진 게 바로 2017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G20 리더들이 우리가 어떤 공동의 노력을 같이 하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동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세피라고 불리는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출발을 했습니다. 세피는 자기들이 전혀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나 학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총 이제 9개의 백신을 개발부터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여러 백신은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모더나 백신이라든지 옥스퍼드. 국제적으로 세피는 특정 국가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백신들의 기술을 지원하고 특히 또 생산까지도 할 수 있고 글로벌의 공동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있어서만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면역 대리집회를 위한 임상 3상. 다들 아시겠지만 임상 3상이 이제는 그 대조군과 실험군을 이용한 3만 명 임상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면역 대리지표가 있으면 이제 면역 대리지표를 쓰는 게 백신 개발에서는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대리지표를 구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곳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면 ICP를 했을 때 비교 임상보다 더 성공 가능성이 높느냐? 아스트라제네카만 해도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아주 좋은 백신입니다. 근데 만약에 ICP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값에서 지금 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백신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ICP보다 높은 값에서 결정이 되면은 백신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임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 및 신속성, 그리고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이 달라집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국제기구로서 어떠한 일들은 그러면 수행을 하고 있느냐? 영국 NIBS와 함께 전 세계 메르스를 연구하는 7개의 연합이 있어서 표준 혈청을 만들었고 이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표준 혈청도 만들었습니다. 같이 참여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IBI가 참여해서 실험실로 참여해서 전 세계 20개 랩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도 참여를 해서 표준 혈청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국가 표준 물질을 워킹에서 써야 되거든요. 실제 백신 임상 분석할 때는 ICP라든지 아니면 임상 분석을 할 때 표준화된 이런 걸 씀으로써 임상 분석의 신뢰를 크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신속한 백신 개발, 후보물질 발굴이나 검증, 임상 이런 걸 신속하게 이제 하는데 꼭 필요하고 표준 물질학 분석법 등이 이런 백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이런 생산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도 전략이 향후에 대응을 하면서 중요하고 그런 콜드체인 문제라든지 디벨로핑 컨트리, 로우 인컴 컨트리에서 극복이 늦은 이런 문제들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백신을 두고서 갖고 있는 생각들과 거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작년 1월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서열이 밝혀진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백신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죠.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고 또 상용화돼서 이미 접종되고 있습니다. 가장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 영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미국의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망설임이 많이 줄어든 경우인데요. 미국의 경우 백신이 막 승인돼서 접종이 시작된 작년 12월과 올해 3월을 비교를 해보면 나는 좀 두고 보겠다, 나는 조금 있다가 맞겠다라고 이렇게 망설이던 그룹들이 응답률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신뢰도는 환자, 부모, 의료진이 권장 백신, 국가에서 권장하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또 신뢰를 갖고 있는 것, 백신의 개발, 제조, 허가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과 정책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다 찌르는 행위가 다가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교육과 경제,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신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백신의 망설임을 갖고 있다는 그룹은 부작용과 임상시험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었고요. 또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백신의 안정성과 의료진을 믿지 못하겠다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이 세 그룹 전부 다 과학자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신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토니 블레어 국제재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코로나19의 환자 수, 입원 및 사망자 수, 연령 구분, 백신 접종 상태 및 백신 유형에 따른 모든 백신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완전히 조사되지 않은 경우 백신 접종을 중지하지 말고 조사와 동시에 백신 접종을 지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과 미국의 차이인데요.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런 부작용에 나왔어도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왔던 경우고, 미국은 얀센 백신을 중단을 했다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또 백신 접종률이나 아니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미국 CDC에서 백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정부, 그다음에 지역기관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명확하고 안전한 메시지를 공유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료진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본인이 접종을 하고 또 환자들의 접종을 권하는 그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의료진의 백신 접종률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진을 통해서 다른 의료진과 또 환자의 감염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 환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백신 망설임을 없애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전략 또한 이제 CDC에서 나온 전략인데요. 그래서 사회 각 계층의 거의 지도자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준으로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할 수 있는 토론회를 자주 주최를 하고, 이메일 포스터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직원들과 백신에 대해서 주요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 과정과 승인, 모니터링 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 내에서 비의료 종사자와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상의를 하고, 또한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이제 축하를 하고 리워드를 주는 그런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부터 우리 잘 아는 파우치 박사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이 다 팔을 걷고 나갔죠.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이렇게 나왔었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 CDC 자료고요. 이건 NIH. 이런 모든 자료를 누구나 백신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툴을 전부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또 학계의 노력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다 열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팅으로도 이 바이러스나 백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죠. 금전적 보상도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과학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과학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정부, 학계, 의료계의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조금 더 빨리 덜 수 있는 방법인 건데, 사회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백신이 꼭 필요하구나, 공동체의 공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과 정치를 통해서 또 함께 가꾸는 정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망설임을 멈추고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또 역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개월 만에 백신이 빠르게 개발이 됐고, 백신에 있어서 긴급 사용 승인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백스 같은 기구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작동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류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관점에서 한국이 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네, R&D나 이런 전략에서는 뭘 더 중요하게 다루고 지원을 해야 될까요? 사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비도 지원하고 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우리가 백신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그 다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노다가 하순에 인플루엔자 백신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합격했던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백신을 수입할 수가 없구나. 정부가 그때서야 좀 깨닫고 우리가 백신 자리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백신으로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녹십자가 그 백신을 하던 것만 하고 더 이상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는 상황까지 SK가 백신을 개발하겠다. 우리는 글로벌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뉴모 백신 개발해서 산후피 기술이전까지 했어요.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이제 점점 하나씩 강점을 가진 기술과 백신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도 같이 있었죠. 정말 단기간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우리가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과 더불어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게 되고 또 스푸트니크 같은 그런 백신들 바이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이번에 코로나에 있어서 그런 백신을 생산하는데 딱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으로 그런 이제 개발도 초기 개발부터 우리 자체 어떤 고유한 백신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글로벌에서 기여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량 생산 체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그 분야는 계속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생산이 허브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홍만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들 분위기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이제 메신저 RNA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를 CMO 생산 국가로 파트너링을 하고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저는 그런 분야로 구체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기존의 백신들 생산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시설도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백신 언제까지 생산한 이런 건 안 됐지만 그런 포텐셜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라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백신 개발 그 R&D 비용이 늘어나면 그래도 파이자, 모더나와 좀 그래도 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견주려고 하면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백신은 각 백신마다 개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제발 임상 1상까지는 가놓자. 임상 1상까지는 해놔야 당신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걸 알 수 있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실제로도 당신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 들어서 저랑 얘기할 때 상당히 그걸 안 한 것도 후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임상 1상을 해놨을 때 이번에 대응하면서 엄청 빨랐을 텐데 영국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을 상당히 쉽게 허가를 해주거든요. 너희 기업이 책임져라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제라든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많은 트라이를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백신 기술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임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금전적인 플러스 유재적인 측면, 개발적인 측면, 자율성 및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의 수준에 과학적 지도의 수준을 맞춰야 한다.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언급 사용 승인돼서 현재는 그 mRNA 백신이 이게 턱없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백신 불평등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지적재산권을 면제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회사들의 특허를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지적재산권 면제를 통해서 보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적재산권을 면제를 해서 생산해서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에 적절하게 보급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국가가 투자해서 그게 이제 대량 생산돼서 이제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해결될지 저는 이제 어떤 게 더 좋겠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기술 이전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만약에 특허에 대한 그냥 면책만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은 임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백신이지만
만약에 이게 특허만 팀 형태로 각각의 회사들이 개발한다고 하면 그건 다른 백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만 복잡해지고 그게 같은 백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저는 좀 더 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신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영국, 미국 얘기를 주로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갑 교수님 질문 하나만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접종이 진행돼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2월 달에 뭐 66%, 그다음에 4월 달에 64%, 5월 달에 지금 59%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좀 가장된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정부 차원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차원에서 떨어지고 있는 수용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어떤 게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툴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의료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의료진들이 좀 직접 나서게끔 본인들이 겪었던 그 부작용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백신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백신의 이점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키스텝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네. 발표하신 장표 중에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긍정적인 사람, 망설이는 사람,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세 집단에 대해서 정보를 믿을 만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백신에 대한.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람도 한 80%가 넘게 과학자한테 얻는다 그러고 부정적인 사람도 한 70% 정도가 과학자한테 얻는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사람은 과학 정보, 과학기술적인 정보지만 그게 약간 오용된 또는 굉장히 파편적인 잘못된 과학기술 정보를 얻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거에 근거로 삼고 있지 않나. 잘못된 과학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를 정확한 과학기술적인 정보로 바로잡아주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게 중간에 망설이는 그룹은 과학자에 대한 그 신뢰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다른 양쪽의 그룹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60%가 살짝 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학기술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오늘 발표를 듣고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소문이나 뉴스가 다 퍼진 다음에 이건 가짜다, 뭐 이거 팩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이미 물결과 파장이 다 퍼져나간 다음에 그걸 댐으로 막으려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미국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 복권을 준다든가 실제로 현금을 준다든가 장난감을 준다든가 해서 백신을 맞게 하잖아요. 한국에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조직이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건 요즘에 우리 현상을 보면 너무너무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하는데 이게 워낙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뭐 접종 맞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일반인들이라든지 또 제 주위에 또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도 약간 시야를 좀 두고 맞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뭐 정부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주위 동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과학자가 이제 신뢰가 높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나 키스텝이나 아니면은 학회, 미생물학회, 바이러스학회 아니면 의학계에서 감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강하게 그 에비던스 베이스된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개인은 언론과 싸울 수 없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집단으로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높아져 있다. 스페인에서 연구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2차는 파이자 교타 접종. 이게 중화항체 형성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된다고 연구 발표가 나오자 우리나라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파이자를 소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난다 3분기 이후에 파이자 맞을래. 이런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이재갑 교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 데이터나 우리나라 데이터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이나 이제 백신의 효과에 큰 차이 없는 거는 뭐 거의 다 드러나고 있고 또 이상 반응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 거 보니까 이상 반응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증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언론의 보도 방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론, 기자분들을 좀 전문가들 자주 만나서 좀 교육도 시켜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사들 자체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백신의 안전성, 백신의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계속 알려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하고 나름대로의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이 백신량,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못 믿을 백신이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과학자로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미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를 잘못 갖다가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잘못 해석을 한다거나, 그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뒷북을 치면 막기만 하고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그 망설이고 있는 그룹, 훨씬 더 퍼센테이지도 많고 훨씬 더 접종률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분들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원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네. 한정돼 있고. 김우재 교수님, 이 과학 지식인에 대한 첫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어떤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 과학기술 예산이 유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번에 쓰는 그 백신 그 예산도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감염병 연구자들이라든가 이재갑 교수님 같은 직업군, 하지만 이재갑 교수님 같은 그 감염병 의사들도 의학자들 안에서는 완전히 마이너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감염병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면 감염병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 그 백신을 개발하려면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알찬 발표해주신 에미 바이러스 과학자 윤성칠 박사님, 국제백신연구소에서 헌신하고 계신 송만기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모든 패널분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